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스즈키 아키라입니다. 20년간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일해온 전직 제작자이자 현재는 도쿄의 한 대학에서 미디어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그가 겪고 목격한 일본 콘텐츠 산업의 뼈아픈 현실을 통해 우리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진정한 성공 비결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대 후반 처음 애니메이션 업계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스즈키 아키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세계 최고다. 이것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었다. 실제로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일본 애니메이션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도라에몽, 나루토, 원피스. 이런 작품들이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는 것을 보며 그는 일본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확신을 키워갔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아키라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남미까지 진출하더니 K-팝이 빌보드 차트를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곧 다시 일본 콘텐츠의 시대가 올 거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은 커져만 갔고 그는 점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키라는 몰랐다. 진짜 문제는 콘텐츠의 질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에 있다는 것을. 일본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들을 반복해왔는지 깨닫게 되기까지는 캐데헌이라는 작품이 필요했다. 그 작품이 그에게 가져다준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마치 오랫동안 믿어왔던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은 업계 사람들도 느끼고 있었거든. 하지만 누구도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단지 막연한 위기감만이 그들 사이에 떠돌고 있을 뿐이었다. 아키라는 대학교 연구실에서 혼자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기술력과 스토리텔링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지만 아직은 그 변화의 정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2023년 가을, 넷플릭스에 한 편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공개됐다. 바로 캐데헌이었다. 소니가 제작에 참여한 이 작품은 말 그대로 전 세계를 강타했다. 공개 첫 주만에 80개국 넷플릭스 차트 1위를 기록했고 두 번째 주에는 100개국을 돌파했다. 이런 기록은 일본 애니메이션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OST의 성과였다. 주제곡이 빌보드 핫백에서 7위까지 올라갔고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는 무려 3위를 기록했다.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한 달 만에 5억 뷰를 넘어섰다. 일본 언론들은 연일 일본 애니메이션의 완전한 부활이라며 떠들썩했다. 캐데헌 굿즈도 품절 대란을 일으켰다. 주인공 캐릭터 피규어는 전 세계에서 동시에 매진됐고 의류와 액세서리까지 모든 상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도쿄 시부야의 한 팝업 스토어는 오픈 첫날 5만 명이 몰려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다. 뉴욕, 런던, 파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아키라 역시 이 열풍에 휩쓸렸다.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캐데헌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거든. 역시 일본 애니메이션이야. 우리가 여전히 세계 최고구나. 동료 교수들과의 모임에서도 캐데헌 이야기가 빠지는 날이 없었다. 모두들 일본 콘텐츠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언론에서는 캐데헌의 성공을 K-컬처에 대한 일본의 반격으로 해석했다. 한류에 밀렸던 일본 콘텐츠가 다시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돌아왔다는 식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아키라도 그런 분석에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일본의 시대가 다시 온 것 같았거든. 그는 연구실에서 캐데헌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며 흐뭇해했다. 학술 논문의 소재로도 충분할 만큼 풍부한 데이터들이 쌓여갔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캐대헌 흥행 2달 후 아키라는 우연한 기회에 업계 내부 자료를 접하게 됐다. 한 후배가 소니 관련 업무를 하면서 얻은 기밀 문서였는데 그 내용을 본 순간 그는 말 그대로 경악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캐대헌의 성공이 사실은 일본의 성공이 아니었던 것이다.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캐대헌의 모든 지적 재산권, 즉 IP는 넷플릭스가 소유하고 있었다. 캐릭터 권리, 스토리 권리, 심지어 속편 제작권까지 모든 것이 넷플릭스 소유였던 것이다. 소니는 단순히 제작을 대행한 하청업체에 불과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수익 배분 구조였다. 캐대헌이 전 세계적으로 거둔 수십억 달러의 매출 중에서 소니가 가져간 것은 고작 2천만 달러뿐이었다. 제작비와 마케팅비를 제외하면 순이익은 더욱 미미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구독료 증가, 광고 수익, 굿즈 판매, 라이센싱 등 모든 영역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가장 뼈아픈 부분은 캐릭터 상품 권리였다. 전 세계에서 불티나게 팔린 캐대헌 굿즈의 로열티 역시 넷플릭스가 독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회사들은 단순히 제조만 담당할 뿐 정작 돈이 되는 권리는 모두 미국 기업이 가져갔다. 이건 마치 자신의 집을 지어주고 집주인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격이었다. 그날 밤 아키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난 몇 달간 느꼈던 자부심과 성취감이 한순간에 허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들이 환호했던 캐대헌의 성공은 사실 일본의 패배였다. 일본은 스스로의 창작물을 남에게 헌납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보다 더 치욕적인 일이 또 있을까? 다음 날 아키라는 동료 교수를 찾아가 이 충격적인 사실을 공유했다. 그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인가? 그럼 우리가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침묵에 잠겼다.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캐대헌 흥행 반년 후 골드만삭스에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캐대헌의 IP 가치를 최대 1조 원으로 평가한 것이다. 캐릭터의 글로벌 인지도, 향후 속편 가능성, 상품화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다. 같은 시기 다른 투자은행들도 비슷한 평가를 내놨다. 1조 원. 이 숫자를 본 순간 아키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일본이 만든 이야기, 일본이 창조한 캐릭터가 1조 원의 가치를 지니는데 정작 그 가치를 소유한 것은 미국 기업이었다. 일본은 그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한 하청업체에 불과했던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속편 계획이었다. 넷플릭스는 캐대헌 2편, 3편은 물론이고 스핀오프 시리즈, 실사 영화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프로젝트에서 일본 기업들은 단순한 제작 파트너 역할만 할 뿐이었다. 창작과 기획의 주도권은 모두 넷플릭스가 쥐고 있었다.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정리할 때마다 아키라는 자괴감에 빠졌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캐대헌은 사실 일본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업계 선배들과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왔다. 모두들 분통해했지만 동시에 체념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어차피 우리는 제작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글로벌 마케팅은 넷플릭스가 더 잘하니까 괜찮지 않나?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아키라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일본이 만든 콘텐츠로 다른 나라가 부를 축적하고 일본은 고작 임금만 받고 만족해야 한다는 현실을 말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였다. 그는 밤잠을 설치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노력했다. 캐대헌 사태를 겪으면서 아키라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사례들을 찾아보게 됐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한국은 일본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BTS를 예로 들어보면
방탄소년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기업인 빅히트현 하이브가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음원, 굿즈, 공연, 심지어 팬클럽 운영까지 모든 것을 직접 관리했다. 해외 진출 시에도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되 핵심 권리는 절대 넘기지 않았다. 그 결과 BTS가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이 한국으로 돌아갔다. 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였다.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오징어 게임을 보면 제작과 IP는 한국이 소유하고 넷플릭스는 단순히 배급 파트너 역할만 했다. 속편 제작권도 여전히 한국 제작사가 갖고 있었다. 심지어 리메이크 판권까지도 치밀하게 관리했다. 미국에서 오징어 게임 리얼리티 쇼가 제작될 때도 한국 측이 상당한 로열티를 받았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이었다. SM, JYP, YG 같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해외에 직접 진출해서 현지 법인을 세웠다. 일본 기업들처럼 해외 파트너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K-팝 아티스트들의 해외 수익도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갔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장기적 비전이었다. 단순히 콘텐츠를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어 학습, 한국 관광, 한국 제품 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그것이 다시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오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었다. 반면 일본은 어떤가? 캐대헌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지만 정작 일본에 대한 관심 증가나 일본 관광객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캐대헌을 넷플릭스 콘텐츠로 인식하고 있었거든. 일본의 작품이라는 인식 자체가 약했던 것이다. 아키라는 이 현실을 마주하며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2024년 봄, 아키라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미디어 포럼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다. 한국의 콘텐츠 산업 현황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가 느낀 것은 감탄보다는 깊은 자괴감이었다. 포럼에서 만난 한국 교수 한 분이 이렇게 말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IP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콘텐츠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아키라는 머리가 멍해졌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일본은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 한국 기업들의 사례를 들으면서 그는 더욱 놀랐다. CJ ENM은 기생충의 해외 배급권을 관리하면서도 핵심 IP는 절대 넘기지 않았다. 봉준호 감독의 다음 작품에 대한 우선 협상권까지도 확보해뒀다. JTBC는 SKY 캐슬 같은 드라마의 포맷을 해외에 수출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단순히 완성품을 파는 게 아니라 포맷 자체를 상품화한 것이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정부의 역할이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에서는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반드시 IP 보호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부 차원에서 IP를 팔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어떤가? 쿨 재팬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예산만 쏟아부을 뿐 정작 중요한 IP 보호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세미나가 끝나고 한국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키라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의 한 웹툰 회사는 일본 출판사로부터 IP를 넘기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단호히 거절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IP를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그 웹툰은 나중에 넷플릭스 드라마로 제작되면서 제작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그날 밤 호텔에서 아키라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한국은 일본보다 늦게 시작했는데도 훨씬 현명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전 세계 문화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다. 반면 일본은 선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졌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아키라의 강의 내용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더 이상 일본 애니메이션의 우수성만을 강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신 그는 학생들에게 캐대헌 사례와 한국의 성공 사례를 비교해서 보여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학생들도 혼란스러워했다. 교수님, 그럼 일본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어느 날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 교수님, 왜 일본은 항상 서명하기 전에 생각하지 않나요? 캐대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그 질문에 아키라는 할 말을 잃었다. 정말 그 학생 말이 맞았거든. 돌이켜보니 일본 기업들은 예전부터 비슷한 실수를 반복해왔다. 소니가 할리우드에 진출했을 때도, 닌텐도가 해외 게임 회사들과 제휴했을 때도 항상 단기적 이익에만 집중하고 장기적 전략은 소홀히 했다. IP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눈앞에 돈에 급급해한 결과가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이었다. 학생들과의 토론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늦은 건 아닌가요?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의 실수를 답답해하면서도 동시에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키라는 희망을 느끼기도 했다. 한 학기가 지나고 강의 평가를 받아보니 의외의 반응이 많았다.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현실을 알게 되어 좋았다. 일본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감사하다.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도 진실을 알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해 여름 휴가 때 아키라는 교토에 있는 옛 직장 동료들을 만났다. 캐대헌 이후 업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IP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강의 마지막 날, 아키라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캐대헌은 분명히 일본이 만든 작품입니다. 하지만 캐대헌은 일본의 것이 아닙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세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창작물을 남에게 팔아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전 세계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진정한 승자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놓친 것들을 모두 지켜냈고 그 결과로 지금의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아키라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일본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성취를 순수하게 존경하게 됐다. 그들이 이룬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장기적 비전의 결과였거든. 한국 드라마를 보는 일본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K-팝을 듣는 일본인들도 많아졌다. 처음에는 이런 현상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했다. 한국 콘텐츠의 인기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이 콘텐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까지 제대로 해냈기 때문이었다. 아키라는 지금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의 성공 사례를 겸허하게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그가 한국의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것이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만합니다. 한국은 정말로 이겼습니다. 단순히 콘텐츠로만 이긴 게 아니라 비즈니스로, 전략으로, 그리고 비전으로 이겼습니다. 일본인인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 성공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스즈키 아키라 교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교단에 서서 다음 세대에게 이 교훈을 전하고 있다. 일본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한국의 성공 방식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으면서 말이다. 그리고 한국 시청자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그들이 이룬 성취에 대한 정당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증거가 되기를 바란다.
캐데헌이라는 일본 작품의 성공 뒤에 숨겨진 진실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